국민의힘은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활동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추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 사퇴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합니다. 함영건 앵커의 휴가로 오늘부터 사흘간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집권 여당의 내홍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법원에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에 제동을 걸자 당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맞섰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추석을 앞둔 민생과 민심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란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 그리고 추가 가처분 결정으로 맞불을 놓은 이준석 전 대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당대표가 있어야만 불가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 새 지도부 체제 출범은 추석 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당원을 고친 뒤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사의를 밝혔던 엄태영 비대위원을 포함해 비대위원 전원이 당분간 계속 활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제 거치는 제가 정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당의 비상 상황을 좀 추스리는데 우선 그게 중요하다. 속전속결로 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산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에 일단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설사 자신의 뜻과는 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조직원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의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무효이고 당연히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의 직무 정지에 대해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전현직 지도부 간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해법은 어려워졌다는 전망 속에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대책기구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구성된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 등 시작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여야정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외부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를 방문해 친문계 등 당내 통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지도부에 입성한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첫날부터 강공에 나섰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위한 당원 개정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추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수사, 여론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결국은 검찰 못 믿겠다, 경찰은 결국 이미 줄서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면 저희도 부득이 이제 특검 부분을 여당에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압도적 지지 속에 당권을 잡은 이재명 대표는 초반 행보를 민생과 통합,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린 최고위원들은 시작부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추가 인선이 민주당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내내 이어진 국민의힘 내용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을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 다시 한번 당무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발한 민주당에는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손짓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긴급 의원총회와 잇단 반발 의견까지 일파만파 커지기만 하는 국민의힘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취재진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무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일각에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 힘을 실은 거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에 맡길 뿐 정말 윤심은 없다는 말인데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고 다 털고 새로 시작하라는 게 윤 대통령 뜻이라거나 이른바 윤핵관까지 전체를 다 흔들면 대통령 주변엔 뼈만 남아서 안 된다는 등 정반대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예한 정치 이슈에 휩쓸리기보다 주목도는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묵묵히 민생 행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 약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는 필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민생을 위해 함께 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은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위 고하 없이 개편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는데 그야말로 용사는 폭풍전야 분위기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보라인 교체와 직제 개편에 이어 고강도 감찰까지 더해지면서 초긴장 상태였던 용산 대통령실. 이번에는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정윤호 정무 2비서관 등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 건데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 참모진을 10명 이상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유능해야 하고 자세와 역량에서 최고여야 한다며 이번 쇄신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자기 사람을 안고 가는 스타일이지만 임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쇄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조직 진단을 통해 확정된 일이라며 특정 부서뿐만이 아닌 모든 부서가 겪게 될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하고 이는 지위 고하 없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런 조치들이 이른바 윤핵관 힘빼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안에서 별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강도 감찰과 업무 진단에 나선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혹은 수석급까지 추석 전 대규모 교체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모두 6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 대표는 경찰 조사 때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접대하고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은 확실히 박 대통령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김성진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다면 내가 EBS 부사장을 잘 아는데 당신을 EBS 부사장과 만나게 해주겠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김 대표의 진술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이 가기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윤핵관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청장이 언급한 대로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만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면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찰이 현재까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술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허위 경력 기재 부분에 관한 실무진 차원의 확인 작업만 남아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감안하면 불송치 결정이 유력합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 얻었다고 알려진 마지막 사례가 2014년인데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김 여사 스스로 인정한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경찰이 얼마나 확인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주 파월비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자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고 증시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건 13년 4개월 만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원이 정부로부터는 독립해 있으나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연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한 것인데 이 총재의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9.1원 올라 1,350.4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에 의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연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율은 1,370원에서 80원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피는 2.18% 내린 2,426.89에 코스닥도 2.81% 내린 779.89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2.33% 하락해 5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잭슨홀 회의 후 시장 점검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나 환율 오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는 2.5%로 같지만 9월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한원 금통위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연속 남은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금리를 올리고 연말 우리 기준금리는 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급등에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가스공사의 적자가 쌓이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전기요금도 이미 오르기로 돼 있어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도시가스나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LNG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까지 미수금이 5조 1천억 원 쌓였습니다. 비싼 원료비 도입 단가가 도시가스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들어서는 환율까지 급등해 기존 조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초 가스요금은 10월에 정산 단가만 소폭 오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1원 정도인 기준 연료비까지 함께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등한 가스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 원료비는 절반도 못 받는 상태라며 다만 미수금 해소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NG 수입 가격은 지난달에 톤당 1,034.75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으며 당분간은 가격이 내릴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LNG 공급 차질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달부터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 여기다가 러시아의 도발까지 발생해버리면서 더 뛰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으면 저는 11월까지는 일단은 가스 가격이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10월부터는 또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20원 정도인 전기요금이 4% 오르게 돼 가계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전은 적자폭 축소를 위해 올해 인상폭을 모두 소진한 연료비 조정 단가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연말이 다가올수록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해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늘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법령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9월 중 미국을 방문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에 광물, 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 부품 규정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세 공제를 제공하되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안전장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 산업 대화 채널도 활용해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면서 재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원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43,142명. 검사가 적은 휴일 다음 날이긴 해도 월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600명에 육박하며 재유행 이후 최다 수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에 몰려있는 게 방역당국의 고민입니다. 위중증 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 정책입니다. 당국은 중환자 집중 관리를 위해 중증 병실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병실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일 점검하고 부적절한 경우 퇴원시키는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대신 입국 방역은 푸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귀국 전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그러나 시기와 방법은 잘 조정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입국 후 검사만 하도록 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입국 전 검사는 부실한 경우가 많은 데다 비용에 비해 정확성과 효용성 모두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내용을 이번 주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중대본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또 현재 방역당국의 시스템이 역학조사 따로, 예방접종 관리 따로,
환자 관리 따로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민의힘 내용 사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다시 권성동 대행체제로 들어갔고 추석 전까지 비대위 다시 꾸리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하긴 했는데 이에 앞서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인용을 했어요. 즉 비상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내놓은 대안을 보면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지금 처방을 내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이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것때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은 이것 자체도 또 위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서병수.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위를 열어야지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데 이분이 나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 왜냐? 법원의 판단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만 해야지 두 번 실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비대위 구성 자체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길, 즉 정도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여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해법과는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 소집을 반대하고는 있긴 하지만 당대표 권한으로 다시 전국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은 지금 상임전국위원회를 2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헌 개정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을 새롭게 추천하기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를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원회 소집 권한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 의결, 뭐 제적 3분의 1 또는 제적 4분의 1의 요구, 또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의장입니다. 그래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 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개최가 돼가지고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서 본인은 당헌 개정, 즉 당헌 개정이란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비상 상황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 대표 거리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만 비상대책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최고위원회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최고위원회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사퇴할 경우에도 비상대책위 전환을 하자고 당헌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을 하지 않겠다면은 원천적으로 당헌 개정과 또 비대위 출범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렇게 자꾸 뭐 당헌을 또 개정하고 또 비대위를 새롭게 출범하지 말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기존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고 또 비대위원회도 거의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서 새롭게 최고위원들이 고려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고려된 최고위원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고집을 피우고 또 자꾸 편법, 꼼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좀 정도로 예. 당헌 당규 규정이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비대위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비대위원회가 문제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문제라는 것은 비대위가 문제라는 이유는 스스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당 대표를 쫓아냈기 때문에 이 비대위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비대위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당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편법의 편법, 꼼수의 꼼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차로 이준석 대표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1차 때는 이 최고위 그리고 상임정국위, 정국위 의결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절차도 잘못됐고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라는 것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비대위 만들어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키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그리고 8명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거든요. 그럼 이제 8명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누가 임명을 했느냐?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잘못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됐고 예. 또 직무정지가 됐고 근데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막겠다는 처방전도 또 문제가 되면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죠. 따라서 꼼수의 꼼수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설령 꼼수를 통해서 법원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도 얘기하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정도로 가야 된다. 예.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다가 이번에 또 비대위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만약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무효 가처분 소송, 그다음에 비대위원 무효 소송 가처분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다시 또 비대위가 해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당직자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9명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가겠다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이 지금 사퇴 여러 명 했지 않습니까? 다시 최고위원을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 국민의힘 당헌 19조 1항의 4를 보면은 최고위원 거리 시에 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고리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선임을 하게 되면 그게 최고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고 의사결정체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도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문제도 그 국민의힘 당은 그 55조 2의 1에 보면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한 110명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은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 대표 직무 대행을 하면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준석 당 대표인지 전 당 대표인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도록 비대위를 자꾸 구성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헌 개정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편법 꼼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을 때 당헌 당규를 개정하지 말고 현재 있는 당헌 당규대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꽤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당원이 중지를 모았다면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악화한다면 이 사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태의 본질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거든요. 권력 투쟁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 없을 때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당한 이후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선대위를 사퇴하고 지방으로 무력 시위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됐다가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기 직전에 극적인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 본질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이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수십만 당원 그리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다. 근데 상임 전국인은 한 50명 정도 그리고 또 전국인은 한 1000명 정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당원과 또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표를 해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또 뭐 앞으로의 뭐 공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앞장을 서서 이렇게 또 거기에 또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까지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려는 것이 맞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평론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 버렸어요. 아시겠지만 내부 총질, 그 문자, 체리따봉 문자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이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타결 체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소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가 지금 현 사태에 대한 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지금 현 원내대표 이 사태에 의해서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본인이 추석 전까지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실패한 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분한테 다시 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또 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봐서는 또 가처분 신청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여당인데 여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법원에 의존하게 되는 법적 소송에 말려들게 되면은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과 또 당내에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또 뭐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때문에 그야말로 폭풍전야고 또 국회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이 영수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당 대표와 이렇게 3인 회동을 원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1대1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너무나 높여주기 때문에 예. 또 자신이 또 1대1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지금 너무나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기는 더 이상 좀 그만 좀 싸우고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좀 정치권에서 협치를 통해서 풀어달라 이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만난 이 영수회담을 한다면은 예.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박수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 높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온통 국민의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의 시동을 건다면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내용 사태도 수습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길 것이다. 또 힘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어떤 퇴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구시대 방식이거든요. 예. 옛날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를 기임할 때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게 영수회담인데 이게 지금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것, 이 형식 틀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지 대통령이 참석하는 1+3이 되든지 1+2가 되든지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슈는 아젠다로 봤을 때는 조기에 만나서 타협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이 타협을 이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그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합의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 보면은 지역과 또 세대와 연령과 대의원과 또 당원과 민심을 전체적으로 70% 이상 역대 민주당에서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과 또 대통령과 윈윈할 수 있는 협치 모드로 갈 거냐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권 권력 투쟁에 나설 거냐 이 기조가 이 대한민국 앞으로 일기는 데 굉장히 큰 정책적 방향, 정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오늘 취임한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당내 간 워낙에 그전까지 개파 싸움이 좀 있다 보니까 개파 간 화합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연한 행보죠. 이준석 당대표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일성이 화합, 통합, 단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첫 행보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신임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던진 메시지가 친문 또 친명은 하나다라는 이제 단합된 이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역시 이제 단합된 힘이 있어야만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또 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당직 인선을 했어요. 보니까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그리고 대변인의 박성준 의원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지만은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통합에 좀 행보를 의식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민주당 내에 계파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상 80%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이재명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친문의 민주당에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친문은 이제 사실상 분화가 됐고 또 친이낙연계도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강력한 당대표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대오를 일사불란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님 짧게 첨언하실 내용이 있다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라도 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당 지지율을 보면은 77대 23이란 말이에요. 즉 이재명 당대표의 반대하는 숫자가 한 20에서 30%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2024년에 총선 때 이 퍼센티지를 공천해 줄 거냐 아니면 100% 자기 사람으로 공천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내부 갈등이 심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23%의 통합 가능성 그 과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라면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음식물로 위장해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을 시도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붉은색과 초록색 알약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비타민제처럼 생겼지만 메스암페타민 등 환각 물질에 카페인을 섞어 만든 합성 마약 야바입니다. 태국 언어는 미친 약으로 불리는데 흡입하면 공격성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킵니다.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마약입니다. 겉보기엔 이렇게 건강보조제처럼 생겼지만 실제 포장 안에 들어있는 건 태국인들이 주로 하는 야바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약 한 정당 2,000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약 5만 원 안팎으로 값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야바의 양은 4만 1,000여 정으로 소매가로는 21억 원이 넘습니다. 라면이나 코코넛, 과자 등 먹을거리로 둔갑해 밀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쉽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농장 등으로 택배를 보내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 출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많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왕래가 좀 불편해짐에 따라서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주지검은 이 야바 밀수 사범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 있는 배후 세력들 수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야바 수만 정을 밀수한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1명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치인 차유람 씨의 배우자 이지성 작가, 지난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올해 초 무단으로 아파트 공사를 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가는 일부 주민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해당 주민이 재직 중인 대학 총장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지난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던 이지성 작가. 올해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공사 문제로 이웃 주민과도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바꿨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면서 고소전으로 번진 겁니다.
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작가는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데시벨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수준. 주민들은 누수와 균열 피해도 호소했고 리모델링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호텔 같은 데로 나가실 때는 주민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학교 연구실이나 아니면 외부 저희 가족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참다 못한 입주민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도 운반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재직하는 대학 총장 등을 만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여 명이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겁니다. 주민회가 붙인 피해 호소 게시물을 이 작가가 5차례나 몰래 떼어낸 데 대해 재물 손괴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왜 자꾸 띵하려 힘들 죽겠다 그랬더니 나도 어르신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해안부 장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작가는 YTN 취재진에게 아파트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입주민 대표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을 일삼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의 중간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심판에 무게가 실렸던 선거 전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8월 초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가 D-100일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미국 국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기류 변화 어떻게 감지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바꾼 건 아니고 그렇죠. 미국의 많은 상황이 이제 그 사이에 변했는데 예. 한 달 사이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중간 선거라는 것이 대선 사이에 2년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기가 쉬운 예. 그런 정치 행사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죠.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런 그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현재 의석을 보면 그 하원의 경우 435석의 의석 중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220석, 예. 그다음에 공화당이 211석.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9석이 더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상원은 50대 50이고 이제 동률인데 아무래도 의장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두 양 그 원을 다 민주당이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은 공화당이 더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는 그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 여론조사를 이제 하나를 보면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209석을 확보할 것이다. 예. 공화당이 226석을 확보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공화당이 이 예측대로 한다면은 15석을 더 얻는 것이고 민주당이 11석을 더 뺏기는 거죠. 예. 과반을 넘게 되는 상황. 지금 그렇죠.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근데 이게 그 과거보다 예.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더 높지만 과거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줄었고 예. 이 리듬대로 가면은 진짜 11월 8일까지 갔을 때 예. 승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세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하락하느냐, 그거보다는 이제 반대로 보는 것이 맞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세가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같이 따라가서 하락을 하게 된 측면이 강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지난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철수를 시켰어요. 물론 철수시킨다니까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그 철수하는 과정이 좀 미숙했죠, 여러 가지.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굉장한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과거에 또 미국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비에트남에서 그 굴욕적인 패배를 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철군,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처음 그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탈레반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손을 벌려야 되고 미국의 그 허리를 굽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까지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누구나 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난 6월에 9.1%의 그 물가 상승률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아닐 거야 부인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까먹는 요인인데, 이 역시도 그 지난달 7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물론 여전히 높지만 8%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랬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추세로 보면은 더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가장 높이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 직전까지 38% 지지율 하락, 지지율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8월 달에는 44%의 지지율, 그러니까 상당 지지율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의회 입법이 아니고 행정명령 통해서 지금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선 공약이긴 한데 너무 역대 규모다 보니까 400조 원 규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를 의식한 이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미국의 그 학제를 좀 보면은 잘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학비가 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부자가 아니면은 그때 학자금을 내면서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수가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을 내고 나중에 취직하면 갚아나가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40대에 들어서야 모두 갚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총 인구 중에 4,3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채, 대학 진학해서 등록금을 내고 학자금을 써야 되는 이런 거에 관련되는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총 금액이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것이죠. 2,160조 원이 됩니다. 이게 1인당 평균 하면은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그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0만 명의 미국 인구가. 그러니까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 한 명이라면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부부 합산해서 25만 달러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은 이제 그래도 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벌면. 그러니까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10,000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1,340만 원 정도를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이거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한 2천만 명 정도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찬반 논리,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불공정 논란도 벌어집니다. 어쨌든 대학 그럼 출신들은 돈 이렇게 갚아주고 근데 뭐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어쨌든 간에
취업을 해야 될 나이에 취업을 하지 않고 어쨌든 보면 그 공부에다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갚아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큰 그 어떤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학자금 대출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좀 형평성이 그런 나오긴 문제가 해서 있죠. 네. 이 문제가 과연 뭐 중간 선거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화당 악재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로데 웨이드 판결, 그러니까 임신 중지권을 보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도 지금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악재죠. 예. 제일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 지금 예.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낙태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인데 예.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많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생명권이나 여성의 선택이냐 이렇게 구도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임신을 뭐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남자는 어디 싹 빠지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니까 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낙태에 대한 자유를 준 것이었는데 최근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그러니까 예. 각 주에서 원하면은 그 낙태할 수도 있는 예. 법안을 만들 수도 있게 낙태를 금지시키는 예. 어떤 그런 법안을 만들 수도 있게 예.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생각보다 여성 그 유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캔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 투표를 하려면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이 30%라는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등록자가 여성이 예.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의미? 갑자기 여성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예. 무슨 의미일까? 이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투표를 해서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총 78%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그 판결이 11월 대선까지 가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차단하고 싶은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두 정당의 이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게 임신 중지법 때문에도 민주당은 보장하자는 기조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고 공화당은 임신 중지법을 보장하지 않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성들의 응징하겠다 이런 기조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방 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탑시크릿 문서도 상당수 발견되고 이러면서 또다시 지금 이 중간 선거 구도에 좀 공화당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변수가 또 이제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인데 FBI가 전격 그 마러라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죠. 예. 자택 아주 호화로운 자택을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환영을 할 거고 공화당 지지층은 이건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결집하는 현상을 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전통적인 지지층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제 무당층에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사했더니 별게 나온 게 없더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탄압이다 하면서 뭉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읽은 문서, 비밀 문서들을 좀 많이 반출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드러나고 있고 예. 근데 가지고 나와서도 보관이나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막 대충 신문하고 잡지 섞여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예. 보관이 됐던 거를 지금 FBI가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 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여건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것이 무당층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게 두 번째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 연준 잭슨홀 미팅 열렸는데 네.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원준 의장이 긴축 정책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무래도 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력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경기 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 그 폴 볼터라고 하는 전 그 연준 의장을 언급을 하면서 그 연준 의장의 경우는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에 4%를 올렸던 사람인데 물론 그 당시는 금리가 높았던 당시니까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이릅니다만 하여간 그 언급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그 고금리 정책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그런 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9월에 들어가면은 9월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1, 3, 5, 7, 9, 11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4월, 6월, 12월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그 회의가 열리는데 두 번 연속해서 지금 6월, 7월 자이언트 스텝 소위 말해서 0.75%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9월에 과연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거는 그 9월 달에 이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파월 의장, 연준 의장에게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실업, 경기 침체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냐. 정치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게 과연 그러니까 9월 중순쯤 갔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건 한번 두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국경언론 저녁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의 첫걸음인 아르테미스 1호가 우리 시각 오늘 밤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9년 7월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5차례 더 달에 착륙했고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53년 만인 2025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첫 발로 오늘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갑니다. 지구에서 최대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돌아 달에 착륙하지 않고 42일간 비행을 거쳐 오는 10월 10일 지구로 귀환합니다. 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나중에 사람이 타게 될 오리온 캡슐이 지구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We're going to make it do things that we would never do with a crew on. In order to try to make it as safe as possible.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가 실제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착륙은 하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타고 간 우주인 4명 중 2명이 달 표면에 내려 7일간 탐사 작업을 한 뒤 다시 타고 돌아옵니다. 50여 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위한 대장정. 그 첫걸음이 오늘 시작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도에서 높이 100m가 넘는 주거용 고층 건물 2동이 폭파 해체 공법으로 철거됐습니다. 건축 규정과 소방 안전을 위반한 이유로 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철거를 위해 3.7톤의 폭약이 사용됐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외곽 도시 노이다에서 30층 내외로 높이 100m가 넘는 주거용 고층 건물 2동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2초. 주변은 온통 폭발로 인한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철거를 위해 폭약 3.7톤이 사용됐으며 인도에서 폭파 해체 공법을 이용한 철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철거에 앞서 인근 주민들은 대피했고 주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It is as per the plans. The teams were working for this execution of the Honorable Supreme Court's order, and largely it is as per the plans. We are going to the site to assess the remnants which are there. 이 건물은 당초 9개 층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건설 도중 고층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지역 주민들은 2012년 불법 건축물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인도 대법원은 건축법과 소방안전 위반을 인정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아파트 850세대가 분양됐지만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물은 약 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치우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했습니다. 잔해들은 대부분 현장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활용될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